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일 4자릿수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1,6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도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없습니다. 당분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책임을 다하며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망망대해 시사의 바다로 출조해 봅시다. 뉴스 캐스팅. 이혜림 기자의 뉴스 캐스팅. 이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도 이게 확진자 숫자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오늘도 1,600명이 아. 신규 확진이 됐고요. 지역 발생이 1,555명입니다. 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지난해 초에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네. 이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린 데 이어서 네. 오늘부터는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10개 시도의 거리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종시도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2단계 격상을 제외한 것이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해외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발생을 해서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어제 폐렴 증세로 후송이 되면서 네. 이 접촉자 중에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했는데요. 이 6명 전원이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민간병원 관계자가 함정에 탑승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다고 군 소식청이 전했는데요. 네. 청해부대는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를 했고 또 유증상자들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한 데 네. 이어서 승조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 함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 많고 또 환기 시설이 다 연결돼 있는 데다가 지난 2월에 출항을 해서 승조원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집단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이 더 빨라져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로야구도 확진자로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NC 다이노스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구단인데요. 감염 여파가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네, 2021년 프로야구 KBO 리그를 멈춘 NC발 코로나19 여파가 네.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네. 프로야구 NC 선수 등 확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구는 추가 역학조사를 벌였더니 지난 6일에 경기가 끝난 후인 7일 새벽 NC 선수 4명이 한 선수의 숙소 방에 모였고 네. 일반인 2명이 합류해서 모두 6명이 한 공간에 있었음을 파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 관계자는 이들이 만났다는 시간에 폐쇄회로 TV를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시간에는 6명이 모인 바가 없고 다른 시간에 모였고 더욱 선수나 일반인 모두 6명이 모인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동석자 가운데 5명이 확진이 됐는데 일반인 2명은 7일, 선수 2명은 9일, 선수 1명은 1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을 맞은 선수 1명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는 경찰까지 나서서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감염 여파로 이 도쿄올림픽 대표팀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네. 국가대표 이루수 박민우의 하차로 올림픽 야구 2연패를 목표로 하는 이 김경문호가 선수 구성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공연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은 선수가 박민우 선수예요. 올림픽에 가기 때문에 백신 접종까지 받았는데 참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차량 40여 대, 400여 대네요. 네. 도심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 자영업자들이 어젯밤에 서울 시내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네.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몰고 나온 차에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는데요. 네. 기자회견에서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건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네. 보상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공원 일대는 이 도로 시위 참가자들하고 또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취재진, 경찰 네. 수백 명이 운집하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이런 경고 방송을 반복하면서 네. 차량 이동을 통제했는데 이번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튼 뭐 오죽 답답한 심정은 이해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집단 시위를 하면 또 곤란하겠죠. 그리고 정부도 좀 빨리 결정하면 좋겠어요. 재난지원금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그렇죠. 자, 국민들에게 결정을 못해서 주는 스트레스만큼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플레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어 9번째 동결입니다. 지난해 3월에 금통위가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 5월에 추가 인하를 통해서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는데요. 네.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자산 가격 거품이라든지 가계대출 급증,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네. 등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내로는 뭐 금리 인상이 쉽지 않겠죠. 하더라도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간밤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이 장마 기간은 짧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네요. 그렇죠. 이 간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도도 더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수원, 강릉, 원주, 춘천, 속초, 청주, 대전, 여수, 전주, 목포, 대구, 포항, 네. 부산 등등 이 전국 곳곳에서 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된 데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이상을 보이고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서 매우 덥다고 합니다. 네. 특히 다음 주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가져온 2018년의 열돔 현상까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예보가 됐는데요. 그래서 불볕더위 속에 어제 전력 사용량도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네. 공급 예비 전력이 10.1%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대정전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폭염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잠시 뒤에 전문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뉴스캐스팅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해설, 무게 있는 시선. 뉴스의 바다를 누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들, 또 밤에 잠을 설친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폭염도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일지요. 이명인 유니스트 폭염연구센터장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폭염이 지금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네, 지금 원래 통상 7월 하순에는 장마가 이제 맞춰지면서 네. 본격적인 폭염기로 접어드는데요. 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좀 사실상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바로 밀고 들어오면서 네. 이게 기단의 특징이 이제 무덥고 습한 기단이라 그 폭염하고 열대야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로 덮쳐버린 것이군요. 네. 네. 자, 도시 냉방 시설도 온도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이 폭염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뭐 그 열대기단의 그 세력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같은 폭염이 오더라도 서울하고 뭐 저희가 양평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좀 도시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소위 저 얘기하는 그 도심 안에는 인공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냉방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쓴다거나 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인공열이 도심의 온도를 더 가중시킬 수 있고요. 또 도시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뭐 습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그런 어떤 분들은 이제 도시 사막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녹지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더라도 서울 같은 대도시는 폭염의 피해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도심 지역은 워낙 또 나무가 뭐 요즘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면적이나 사람 인구수에 비하면 이런 것들도 도심 내에 인공열이 더 많이 가중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많은 인구가 또 어디 시골로 바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폭염이 2018년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고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될까요? 뭐 아주 강력한 폭염이 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전망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날씨는 뭐 예측 가능성이 한 2주 정도밖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에 그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상청도 그렇고 저희 그 기관도 그렇고 좀 일단 장마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폭염의 발생 시기가 좀 더 길어졌고 이게 지금 7월 말까지는 저희가 계속 온도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2018년 보시면은 8월 1일에 뭐 저희가 홍천에 40도도 나오고 계절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온도가 더 이제 올라가는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기간이기 때문에 폭염이 지금 일찍 시작했고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8월이 상당히 좀 가변적입니다. 8월 보면은 뭐 태풍도 발달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태풍이 오히려 또 이런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면 또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8월 초순에 그 기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뭐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그때는 상층의 기압이 워낙 그 고기압이 강해서 저희가 뭐 7월 11일부터 비슷하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올해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좀 더 이제 8월이나 이렇게 접어들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폭염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강력한 폭염, 더위, 열도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도움 현상 어떤 현상입니까? 네, 그 힛돔이라고 이제 영어의 그 우리말 표현이 열도움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돔야구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척 돔야구장 압니다. 네네, 돔야구장 보면은 이제 공기가 안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돔야구장 같은 공기를 가두려면은 대기 한 10km 이상 상공에 고기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고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이제 높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공기가 이제 가라앉게 되고요. 가라앉으면은 이 압축 효과에 의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름을 솟아날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좀 더 강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만 그 더워진 공기가 위에 고기압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좀 악순환 같이 공기가 더운 공기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힛돔이라는 열돔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폭염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구름이 그리운 그런 때네요. 자, 온열 질환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재난으로 봐야 될 정도일까요? 뭐 이미 2018년에 저희가 한반도에 이제 대폭염이 와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안에 원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홍순이 있었는데 폭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자연재난으로 법정 재난으로 지정이 됐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촌 전체가 네. 지난 10년간 특히 이제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앞으로도 이런 온열 질환 피해가 계속 올 거다. 뭐 연별로 변화는 크지만 네. 계속 이제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하실 텐데 참 온열 질환자는 많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중요한 건 센터장님, 지금 아까도 제가 살짝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 폭염이 얼마나 길어질까?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일찍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길어질 확률이 좀 또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폭염이 보통 여름에 평균적으로 네. 7월보다 8월에 많이 생깁니다. 7월에는 한 4일 이상, 8월에는 전국적으로 한 5일 이상 좀 생기는데 네. 이게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이제 상층에 저희가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상층에 그 열돔을 만드는 그런 고기압들이 네. 세력이 이제 8월 초순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극성기 때라서 지금 평년보다는 저희가 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일에서 16일 정도 네. 폭염이 좀 있다고 하면은 2018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폭염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이겨내야죠. 센터장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폭염 어떻게 좀 유의하고 어떤 정보는 잘 들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네. 그걸 찾고 이렇게 좀 넘어갈 폭염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그 지구촌 전체가 이 굉장히 극심한 폭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외출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인터넷, 기상청에 이제 폭염 특보라는 것들이 발효가 되면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실내에 치료 활동을 좀 미루시고 특히 이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굉장히 좀 더운 시간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뭐 차양막, 커튼 같은 것들로 이제 실내 온도를 좀 낮추시고 네. 만약에 이제 외출을 부득이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꼭 모자나 네. 양산 그리고 이제 뭐 냉수 그 생수병 하나는 꼭 들고 나가셔서 계속 드시면서 이제 체온을 좀 낮게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피해를 보면은 그 50대 이상, 특히 이제 70대의 5개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좀 겪으시거든요. 이게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바로 이게 병원으로 실려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네. 처음에 보통 이제 두통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뭐 현기증 또 입맛도 없고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온열 질환의 어떤 전조다라고 이제 네.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좀 더 휴식을 취하시고 좀 더 시원한 대로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온열 질환에 뭐 걸리게 되면 이제 또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센터장님, 이거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팥빙수를 많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팥빙수 즐겨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차가운 음식 배탈 안 나시게 즐겨 드시고 온도를 최대한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데 그냥 팥빙수 이렇게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어떻게 폭염에 대비해야 될지 이명인 유니스트 폭염연구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론조사 드립니다. 역시 폭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청취자분들께 웃음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염 기간에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무엇일까요? 1번, 강한 햇볕 아래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좌우 창문을 살짝 내려둔다. 2번, 심하게 탄 피부에는 소주나 된장을 듬뿍듬뿍 바른다. 자, 1번은 자동차 주차할 때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둔다. 2번은 심하게 탄 피부에는 소주나 된장을 듬뿍듬뿍 바른다. 네. 자, 번호로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는 안 드립니다. 자, 잘못된 상식입니다. 샵 9977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고요.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시사바다호의 승선한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등기, 주식회사 루브켄코리아에서 나노 엔진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주요 사건을 명쾌하게 후련하게 풀어봅니다.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합니다. 백탐정 시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그 앞에 방송도 제가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백탐정님도 요즘 더우시죠? 많이 덥죠? 예, 뭐 많이 더워도 이열치열 하고 있습니다. 아, 팥빙수를 많이 드시나요? 팥빙수를 앞에 센터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 의료진들의 얘기는 더울수록 따뜻한 물, 더운 물 먹고 이겨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팥빙수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열이 네. 순간 내려가는데 나중에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더 올라간다고 해요. 나중에 네. 더 덥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백탐정님 의료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아닙니다. 조금 들은 얘기입니다. 의료인들에게.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네네. 자, 자동차가 역주행을 했다. 이거 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취급을 한 건데요. 네. 이제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운전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건을 했는데 네. 지난 11일 날 오전이죠. 경기도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저도 네. 여기 가끔 지나다니는데 양주 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기겁을 해서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페트로카가 같이 역주행해서 쫓아갑니다. 네. 그 추격을 했는데 60대 남성이 무려 시속 고속도로 그 1차로를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를 해서 약 40km. 이게 예. 이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신불 나들목까지 네. 도망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네. 굉장히 참 그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탐정님 이 역주행을 하게 된 원인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하다가 나중에 경찰관에게 네. 체포가 돼서 도대체 선생님 왜 이렇게 역주행을 하셨습니까? 이제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했다.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경찰은 면허가 있는지 아니면 음주했는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면허도 네. 소지하고 있었고 또 음주운전도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네.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사연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길을 잘못 들어서 잡히지 않으려고 도주했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자, 백탐정님, 네. 역주행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난폭운전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네.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 네. 그래서 이게 형사 입건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기도 하지만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도 받습니다. 네, 참 역주행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주운전을 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게 보통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방통행길이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위험천만하게 역주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주로 발생을 합니까? 네, 방금 진행하시는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게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IC까지 계속해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사람이 수배 중인 경우에도 있어요. 수배 중인 경우. 이제 어떤 경찰이 쫓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추격자를 피해서 도로에 올라갔는데 이게 역주행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음주나 수배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5인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발견하는 다른 운전자분들도 잘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국면입니다. 우리 백기종 탐정께서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실 텐데, 자, 음주 영업,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가 영업이 지금 제한돼 있는 상태인데 수도권의 경우에. 그렇죠. 네네. 자, 불법 영업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그 전국적으로 네. 업주들, 뭐 유흥업주, 단란주점, 감성, 뭐 이런 어떤 칵테일바 이런 여러 가지 또 와인바 이런 데서 네. 사실은 업주들이 굉장히 그 곤란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사실은 창궐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배종찬 그 진행자께서 창궐. 이게 네. 확진자가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난 15일 0시 기준 보면 1,615명. 네. 이게 작년 12월 25일 날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지금 드디어 최고치로 올라갔고 이제 그 당국에서는 다음 달에 2,000명대까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하하.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네. 바로 페루에서 그 진행하는 발견된 남리라는 건데 이게 치명률이 거의 10%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하지만 당국에서 10시 이후에 이제 영업을 못 하도록 그 자제를 좀 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라든가 송파경찰서, 뭐 부산 전국 그 지자체 산하에서 유흥업이나 음식점, 업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문을 잠그고 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소위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불법적으로 영업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살짝 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이게 그 흥행 집회 재래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소위 말하면 아하. 집합 금지 명령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업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손님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1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만 원은 아니지만 1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방망이 아닌가요? 예, 손방망이 쳐버리긴 하지만 네.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많이 생기죠. 네. 만약에 확진자가 있었을 때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파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나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그 이름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근무를 하는 분들은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백탐정께서는 서초경찰서 또 강남경찰서 유흥업소가 또 많은 지역에서 또 강력팀장으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만 네네.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숨어서 이렇게 영업하면 안 들킬 수 있다 없다? 숨어서 영업하면 네네. 네. 끝까지 숨길 수 있는지 없는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네. 순간은 숨길 수 있어도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과태료도 많지 않고 선방망이니까 에이 뭐 살짝 모르겠지 생각하시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 백탐정께서 밝혀진다라고 또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네. 자, 오늘 또 후련하게 우리가 사건 관련된 내용 진상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짧지만 하여튼 더운데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사용 시 중간중간 창문을 활짝 열어 차량 내부 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봉수대로 백석대교에서 백석교차로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경원대로 서감 고가교에서 석바위 사거리 구간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문해미로 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장수나들목 구간은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진입 차량들이 하위 2개 차로에 걸쳐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인근 부천 11호는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대부분 풀렸지만 수도권 주요 구간으로 길지 않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월나들목 주변 가장 혼잡한 모습이고요. 인천 방향으로도 신월나들목 주변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혼잡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나들목 지나기가 가장 답답한 모습이고요. 서창분기점 주변도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인천 방향 역시 남동에서 문학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인천 시점 일대에서도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지나는데 답답하고요. 군자 요금소 지나는데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월터널 주변도 속도 많이 떨어지고요. 동군포에서 부곡, 또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 6km 구간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흘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그 가운데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과 경기도 김포, 고양, 시흥시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인천은 30도를 넘어섰고요. 서울은 33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인천이 31도, 서울은 33도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쪽 내륙, 내일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은 10에서 60, 경기 동부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차량 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특히 불판처럼 달궈진 아스팔트로 인해 타이어 파손 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주행 중 타이어 파손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4배나 높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공기압을 5 내지 10% 정도 더 주입하고 주행 전에 파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짧고 굵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TVN 특집 릴레이 인터뷰 미래 교통혁명을 꿈꾸다. 최근 메타버스 또 자율주행 신조어들을 많이 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많이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기술의 발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또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시사바다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TBN 특집 릴레이 인터뷰 미래 교통 혁명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미래 교통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고광용 융합기술연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형 오토노머스 A2G 대표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토노머스 A2G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을 뜻하는 단어고요. 네. A2G라고 하면 A부터 Z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개발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려면 사람과 같이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 자동차의 두뇌를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두뇌와 같은 네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자율주행 그러면은 운전자 없이도 자동으로 차가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러면 어떤 기술인가요? 네, 자율주행은 이제 차량에 장착된 뭐 다양한 센서들, 뭐 카메라라든지 네.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에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람과 같이 주변을 분류하고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악셀 브레이크는 얼마나 밟을지를 이제 차 스스로 판단해서 실제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진짜 우리가 만화책에나서 봤던 30년 전에는 정말 이게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것이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라 하면 그러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지 않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요원이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석에 없이 사람이 뭐 잠을 잔다라든지 운전석을 비우고 뭐 옆자리에 있는다라든지 이런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럴 때문에. 고 차장님, 또 궁금한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 앞으로 첨단 기술이고 미래 기술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레벨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레벨 3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반자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시설이 아주 좋은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량이 되겠고요. 레벨 4가 되면 사실 이제 위험한 순간에 수동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핸들은 있지만 거의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혼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레벨 5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차량에서 뭐 센터페시아에 아무것도 없이 커다란 터치 스크린 하나만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네, 레벨 5가 가장 진전된 단계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지금 레벨 3 차량들이 상용화 수준이 거의 판매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레벨 4를 위한 연구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레벨 4까지는 못 갔네요. 4까지는 못 갔는데 4까지 언제쯤 가능을 할까요? 운전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인 4 플러스 4단계, 5단계 가기는 갈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제 사실 약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마 예를 들어서 상암 월드컵 구장에 트랙을 계속 돌기만 하는 차량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현재도 레벨 5 차량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맨홀에 문제가 생겨서 맨홀 공사를 위해서 트랙을 차단하고 차가 거기를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건 레벨 5 차량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자율주행 차량들은 자기가 진행돼야 될 차량에 대해서 1m나 2m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딱 막혀버려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별 수 없이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도로
사정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데 복잡한 도심에 비가 오고 또 사람들은 많고 횡단보도도 있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한 대표님. 네. 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지를 잘해야 되겠죠. 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들.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죠. 주변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네네. 하는 그 컴퓨팅 처리 능력. 고도화된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네네. 최종적으로는 이 명령을 받아서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차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자율주행차면 제일 궁금한 게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레벨 뭐 2냐, 3냐, 4냐 이렇게 네. 등급이 나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4라고 본다면 네. 고장이 났을 때도 그 위기의 상황을 사람이 아닌 차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 그러니까 리던던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진정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네네. 것까지 또 포함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첨단 기술인데 고 차장님, 우리 도로교통공단 융합기술연구소는 자율주행 협력기술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 융합기술연구소에서는 네.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고속도로와 달리 센서와 자동차 기술만으로는 도심을 통과하기가 녹록지 않죠. 그래서 네. 불안전한 도시부 교통 자율주행을 네.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설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뜻으로 자율협력주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차에서는 이 자율주행 협력 기술, 즉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차장님,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지만 도로도 상당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느끼는 건데 뭐 차선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 교차로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어떻게 통과하라는 얘기지? 네. 사람조차도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거든요. 헷갈리죠. 예.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인프라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자율주행 레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규화 되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설이 규격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정비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상당히 고려돼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또 상황들에 맞부딪힐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대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통해서 실제 지난해 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이제 자율주행차를 달려보니까 어떤 건 참 이 정도까지나 돼? 근데 어떤 건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카카모 앱을 통해서 네네.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세종시에서 일부 그 세종시 청사 주변 30km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으면 뭐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혀 개입 없이 뭐 교차로라든지 뭐 우회전자 다 통과하고요. 앞쪽에 뭐 불법 주정차 같은 것도 알아서 피해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도 다 대응할 정도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술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자칫 야구놀이를 하다가 네네. 축구를 하다가 그런 공이 날아왔을 때 네네. 그런 게 대응이 될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기준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공은 어느 정도 크기까지 대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치고 가야 되고 그런 기술도 다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느 정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낮이나 밤이나 다 되긴 하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주 돌발 상황, 갑자기 앞쪽에 도로가 차단됐다라든지 그 교통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뭐 전멸등이 됐다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센서에 의존해 가지고만은 이제 그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빨리 이렇게 인프라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가 주변에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면 보다 완벽한 그렇군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뭐 인공지능까지도 더 개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치선님 궁금한 건 제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자율주행차 안 돼요. 그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큰일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또 사람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달리는 그런 기간도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존이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네. 그 실제 실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마도 일정 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위주로 도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약 2,400만 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등록돼서 아직도 운행 가능한 차량이 10대가 넘더라고요. 오. 그리고 3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약 네. 7만 7천 대쯤 됩니다. 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성된다고 쳤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기계식 차량이 네. 30년 이상을 계속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세기 이상은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자들이 공존해야 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차량이 또 자율주행차가 되고 도로 상황 자체도 그렇게 맞춰서 변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 이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 또 훌륭한 기술도 사실 단박에 되는 건 없네요. 네. 한 대표님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데 자율주행차 하면 그러면 운전자가 없어지는 건가? 이제는 뭐 대리 운전자도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또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상당히 궁금한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자율주행차 시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선 뭐 질문 주신 대로 가까운 미래라고 본다면 뭐 네. 10년 내외로 본다면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대리운전 없이 뭐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네. 지금 도로에서 일반 차들과 혼재되면서 되기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대신 뭐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있듯이 네.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가 있다라든지 아. 아니면 어떤 지역을 순환하는 네. 뭐 저속 셔틀버스라든지 아.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큰 공장 내에서 다니는 순환 셔틀버스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기 뭐 어려운 장소 쉽게 말해서 핵 폐기물을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동해야 되는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수 그런 경우에는 목적차 무인 운전 차량이 더 그렇죠. 나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반 차를 외에 특수 네. 목적차 아니면 특정 지역만 무한 순회하는 그런 차들부터 조금씩 이제 무인화해서 네.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수준과 네네. 자율주행의 수준과 네.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에 앞서 있는 네. 미국이나 네. 또는 유럽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이게 이제 달리기로 본다면 전 한 100m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요. 100m에 대신 기준이 중요하죠. 이게 400m 달리기냐, 네. 마라톤이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뭐 외국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결코 그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제일 좀 빠져요? 기술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봤냐, 네. 실증을 해봤냐, 이 차의 경험치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동일한 센서를 쓰고 유사한 네.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저희 나라가 유럽의 자동차 역사 200년을 따라잡았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시작된 지 뭐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얼마가 뒤쳐졌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잡을 수 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추장님,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이제 세계 자율주행차 인류 기술하고 근접했는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좀 선결돼야 될 제도적 과제나 인프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자율주행 산업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네. 일부 아직까지도 좀 완벽해지지 않은 기술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부에서는 위치 측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건물들이 많아서 10m, 20m 떨어진 곳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 등 한 최소 5년 이상 더 소요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도로 시설의 정교화 문제 이게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자율주행을 하는 AI 소프트웨어의 주행 능력이나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 이게 이제 일반 운전자와 공존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도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주행기술 쪽은 교통안전공단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운전자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어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의 사고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요즘 이제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선에서 제도화가 돼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그 센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물의 지능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실시간 정보가 차량들한테 수십만 수천만 대의 차량들한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차장님, 그렇다면 통신 기술도 상당히 발달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잠깐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그냥 단순히 센서가 발달돼 있고 인공두뇌가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한 대표님 보시기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자율주행차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3676님, 배 선장님, 자율주행차를 사람들이 믿고 갈 수 있을까요? 보행자들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보면 괜찮아? 이렇게 또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좀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대신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선행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사회적 수용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율주행 차만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 자율주행 차는 안전할 거야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각종 도로의 뭐 신호등 같이, 횡단보도 신호등 같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제도나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공룡적으로 인식이 된 상태에서야지만이 다들 서로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보다는 뭐 사회적 수용성,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이 차가 안전할까를 먼저 받아들여야지만이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차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던데 아빠 궁금해,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이런 궁금증도 있겠지만 또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는 분들은 이게 사회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우리가 산업을 생각해 보면 이 기술 발전도 중요한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떤 점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까요? 아까 방금 이제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들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흔쾌하게 안전하다라고 실제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 기술을 사용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국가가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고 그 검증을 한 결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미래의 교통혁명의 미래의 교통문화의 변화,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폭염과 관련해서 대응에 대한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답은 2번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심하게 탄 피부에 소주나 된장을 바르면 안 되겠죠. 선물 받으실 분 232-4895-1923님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고요.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